조그마한 사업. 언덕 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같이 들이박힌 계복동. 그 중에서도 산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당일에야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단 2개뿐인 명림이네 집이 5원의 집주인한테 세를 얻어서 건너방은 따로 먹건본에게 2원씩 받고 세를 내주었다. 대지가 7평 사업이니 안방 3식구 건너방 3식구 모두 6사람이 7평에 산다. 건너방에는 먹건보도 없고 그의 안악도 없고 아랫목에는 돌쟁이 어린 것이 알아누웠고 운목에서는 경쟁이가 경을 읽고 앉았다. 방 안은 불을 처질러 놓아서 쾌쾌한 가난의 냄새가 더운 가운데 섞여 물큰 치닫는다. 어린 것은 오랜 백일해로 가시같이 살이 없고 얼굴은 양초빛이다. 그런 것이 입술만 새카맣게 탔다. 폐렴이 겹쳤다. 눈을 꼭 감은 얼굴이며 꼼짝도 하지 않은 사족에는 벌써 사색이 내리덮었다. 목숨은 발딱발딱 가쁜 숨을 쉴 때마다 달싹거리는 숨통에만 겨우 걸려있다. 몇 분도 아니요 초를 가지고 기다릴 생명이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윗목으로 벽을 향하여 경상 앞에 초연히 발을 기키고 경만 읽는다. 모서리 빠진 소반 위에는 밥이 한 그릇에 콩나물 한 접시, 밤, 대추, 꽃감을 얼러서 한 접시, 북어가 3마리, 이런 음식과 돈이 1원짜리, 지전으로 2장, 쌀이 2대는 실이 되겠고 소직감으로 접은 백지가 3장, 1전짜리 양초에 불을 켜서 꽂아놓은 사기 접시, 그리고 소반 옆으로는 얼멍얼멍한 집신이 3켤레 대범이와 같이 차려놓았다. 병자한테 붙어있는 귀신더러 이 음식을 먹고 이 집신을 신고 이 돈으로 노자를 해 딴 데로 떠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경상 앞에 가서 경쟁이는 사뭇 엄숙하게 북을 치고 앉아 경을 읽는다. 북을 얕게 동당동당 울리면서 청도 북대로 호지와 박자를 맞추어 나직하고 해동조선 전라북도 군산부 산상정 권시댁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바탕 쭉 외다가는 목소리를 일단 위험있게 불러댄다. 아무튼 그렇게 귀신 대중을 불러놓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북소리와 목청을 맹렬하게 높여 그러느라고 달게 킨 엉덩이를 들썩들 팔을 번쩍번쩍 쳐들면서 크게 꾸짖어 가로되 너 이 녀석 귀신들 빨리 운감을 하고 당장에 물러가야 망정이지. 그러지 않을 양이면 산장을 시켜 모조리 잡아다가 천리말리 쫓아보내되 평생을 국내장도 못 맞게 하리라 하고 냅다 풍우를 몰아치듯 추상같은 호령을 한다. 이렇게 한 대문을 걸쭉하게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러자 마침 먹건본의 안악이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헐헐 판잣문 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등 뒤에는 승재가 낡은 왕진 가방을 안고 따라 들어오고 또 그 뒤에는 명림이가 따라 들어왔다. 주인과 승재가 방으로 들어갔어도 경쟁이는 모른 척 그냥 앉아 경을 읽는다. 아, 동아, 동아. 먹건본의 안악은 방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린 것의 얼굴 위에 엎드려 끌어안듯이 들여다본다. 어린 것에게서는 싸늘하니 아무런 반응도 없다. 눈을 떠본다든지 입술을 달싹거린다든지 하다못해 손끝을 바르르 떤다든지 승재는 대범 보고서 짐작했지만
아무려나 이왕 온 길이니까 송진기를 꺼내서 귀에 걸고 다가앉는데 먹건보내는 그제서야 눈을 훅 뜨고 울부짖었다. 아이고 얘가 죽었나 배 하면서 당황이 서둔다. 승재는 어린 것에 앙상한 가슴을 헤치고 송진기로 들여다보는 것이나 가느다랗게 담 끊는 소리만 들리는 둥 마는 둥 맥은 아주 그치고 말았다. 승재는 송진기를 떼고 물러앉으면서 이마를 찡그린다. 아직 살았나 봐요. 젖 먹어라. 아이고 어떡해요. 어서 손 좀 봐주세요. 소용없어요. 벌써 숨이 젖는걸요. 승재는 죽은 자식을 놓고 실성할 듯 애달파는 정상이 불쌍한 깐으로는 소용이야 물론 없을 것이지만 당장이나마 원이라도 없으라고 강심제 한 대쯤 주사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러나 우선 인정에 못 이겨 그 짓을 했다가는 뒤에 말썽이 시끄러울 것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동안 승재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병자라도 가족들이 붙잡고 매달리면 효과야 있건 없건 구급 주사를 놓아주곤 했었다. 그러나 대개가 시기를 놓친 병자들이라 살아나지를 못하고 주사 기운이 없어지면 그만이 하는데 그럴라 치면 대개 주사가 생사람을 잡았다고 승재를 원망하고 심한 사람들은 승재에게로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기까지 한다. 그러던 끝에 달포 전에는 멱살을 잡혀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승재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병원 주인인 달식이의 주선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석방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였었다. 그 뒤 일을 무사했으나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승재는 이제 의사 면허를 얻기까지는 되도록 절망 상태인 듯 싶은 병자한테는 가기를 피하고 혹시 마지못해 불려가기는 하더라도 애여 함부로 손은 대지 않기로 작정했었다. 그러던 터인데 오늘도 병원에서 7시나 되어 돌아오니까 명림이가 먹건번의 안악과 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승재는 먹건번의 안악한테 아이가 100일의 끝에 한 사흘 전부터 다른 증세가 생겨서 몹시 보채더니 이제는 마디 숨을 쉬고 담이 끊는다는 말을 듣고 벌써 일이 그런 줄 짐작했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을 것이지만 울상으로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무엇라고 꾀를 쓰지 못하고 와보기는 와보았다. 와서 보니 경을 읽고 있는 꼴이 우선 비유가 상하는데 아이는 벌써 죽었다. 만일 경을 읽힐 정성으로 이틀만 미리 서둘렀어도 이 가엾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자식을 죽이고 애처로하는 어머니가 불쌍하기보다는 밉살스러웠다. 그래도 저 거식 먹골배 안악내 또다시 어린 것의 시체에다 손을 대보고 부르고 하다가 승재에게 애걸한다. 그거 주사라더냐 하는 침을 놓으면 살아난다는데 이젠 소용없.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을 살린다고 그러던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걸 죽이다니. 아이고 뭐니 이것을 죽이다니. 네 제발 좀. 소용없대도 그래요. 승재는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볼먹은 소리로 지천을 한다. 왜 진작 나한테로 오지 않고서 이게 뭐예요? 자식을 생으로 죽여놓고는 인제는 편작이라도 못 살려놓아요. 승재는 골이 나는 대로 해 부딛고 왕진 가방을 집어들고 마루로 나선다. 먹건번의 안악은 어린 것의 시체를 얼싸안고 울음 섞어 넋두리를 시작한다. 경쟁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꼼짝 안 할 듯이 여전히 초연하게 앉아 경만 읽는다. 그년의 경인지 직업인지 그만둬요!
먹건본의 안악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글아글 쓴다. 경재기는 선뜻 경익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다. 그렇게 선뜻 알아듣는 것을 보면 옆에서 벼락을 쳐도 모른 채 일심으로 경을 읽던 것은 사실상 건성이요 속은 말짱하였던 모양이다. 그만두라면 그만두지요 뭐. 끙하고 복채를 채더니 혼자서 뭐라고 두런두런 돈을 비롯하여 소반에 차려놓았던 것을 전대에다 주워 담는다. 죽는 것도 다 제명이지요. 인력으로 하나요? 오라지는 건 어떻고 꼭 낫는다고 했잖아. 먹건배 안하게 악쓰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승재는 침울하게 그 집 문간을 나섰다. 승재는 효염이야 있거나 말거나 간에 또 뒷일이야 어떻게든 간에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뜻으로 소원하는 주사라도 한 대나마 놓아주는 신용을 하지는 않고서 되려 타박한 게 후회가 되었다. 이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 쓰는 정성은 매일반이다. 결과야 물론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지만은 그야 무지한 탓이지 범연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 가난과 한 가지로 무지도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큰 원인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동시에 지식도 적절히 필요하다. 승재는 생각하면서 적절하다고 여겨져 고개를 끄덕거린다. 4살의 고아가 되어 생판 난가도 진배 없는 친척에게 거둠을 받아 자라났으니 역경이라면 크게 역경이다. 그러나 역경은 역경이면서도 승재의 지내오던 자취에는 일변 단순함이 없지 않았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걸 별반 볼 기회가 없었다. 인간 감정의 복잡한 갈등이나 생활과의 심각한 단판 씨름 같은 것을 스스로 경나는 물론 구경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다만 병원에 앉아 체온기를 통해서 맥박의 수요나 청진기를 통해서 렌트겐이나 타진을 통해서 주사기를 들고 처방전을 들고 카르텔을 들고 이렇게 다만 병든 인생만을 대해왔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게 인생의 큰 불행임을 알았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라는 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하나 떨어진 그리고 생리적인 인생을 의미했었다. 그러다가 그가 군산으로 와서 있으면서 비로소 조금 인생을 보게 되었다. 서울의 옛 주인에게 있을 때는 치료비 없이 왔다가 도로 쫓겨가는 병자들을 그리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군산의 금호의원으로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승재는 울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끝에 하루는 혀 및 염증으로 턱과 얼굴이 팅팅 부은 소녀 하나가 부친인성 싶은 중년의 노동자와 같이 병원에 접수부에 와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보더니 10원이 넘겠단 소리에 다시 두 말도 없이 상심하고 돌아서는 걸 승재는 보았다. 그들이 지금 명림이와 그의 부친 양서방이었다. 승재는 그들이 돈 없이 온 다른 병자들처럼 돈이 없으니 그냥 치료해 달라거나 이 다음에 벌어서 갖겠다거나 이렇게 조르는 사정을 하지도 못하고 겨우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만 보고서 큰돈 10원이 넘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어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병원 문 밖으로 그들을 따라 나와서 집이 어디냐고 번지와 골목을 잘 알아두었다. 저녁 때 승재는 우선 병원에 있는 기구 중에서 간단한 수술 기구와 약품 같은 걸 빌려서 명림이네를 찾아가서 수술해 주었다. 그는 마침 병원에서의 거처를 그만두고 방을 얻어 따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녁의 행동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는
그때 결심하고 왕징기구 일습과 약품을 장만해서 본격적으로 야간 개업을 시작했다. 물론 치료비나 약값은 받지 않고 가난한 제 돈으로 이 노릇을 승재는 스스로 조그만 사업으로 여기며 기쁨과 만족을 느낄 뿐이지 달리 그것을 평가하거나 자성함이 없었다. 하다가 오늘 먹건번에 집에 불려와 이렇듯 경이나 읽히면서 자식을 죽이고 마는 미련스러운 인간들을 보자니 그만 볼수록 짜증이 나서 전에 없이 골딱지를 냈다. 그러나 그것도 무슨 정성이 미급한 탓이요 무지한 까닭일라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듯 무지한 이상 병원이 거리마다 줄비하다고 하더라도 별 수가 없겠거니 싶고 그 무지란 걸 생각하면 어느 결에 승재 사기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거대한 장벽에 가서 막닥뜨린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았다. 그 끝에 가면 시방 자기가 여태까지 재미를 붙여 해오던 이 노릇이 그만 신명이 뚝 떨어지고 흥이 하나도 나지를 않았다. 승재는 풀이 죽어서 문 밖으로 나가는데 명림이는 벌써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둘러봐도 없길래 어디로 갔나 했지.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안 계시더구나. 명림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손을 내민다.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 명림이는 지금 저한테 끔찍히 고맙고 또 항상 알뜰하게 보살펴주는 이 남서방 어른이 저희 집에 온 것이 언제나 마찬가지로 좋았고 게다가 가방을 들어다 주기는 더욱 좋았다. 승재는 괜찮다고 물리치다가 명림이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 터라 인해 가방을 명림이의 손에다가 들려준다. 그럼 요기요 아래까지만. 명림은 좋아라고 가방을 들고 앞을 서서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간다. 명림이 좋아하는 중국 만두 사줄까? 시켜 보내줄까? 아이 싫어요. 괜찮아요. 명림이는 깜짝 반색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승재는 전의 일이 문득 생각나서 중국 만두라고 했다. 승재가 처음 명림네 집을 찾아가서 수술해주고 그 뒤에도 매일 다니면서 힘을 갈아주곤 했는데 거의 다 나아갈 때쯤 어느 날인가 중국 만두가 먹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를 조르다가 지천을 듣는 걸 마침 보았었다. 어린애요. 살아리를 하던 끝이라 입이 궁금해서 무엇이고 두루 먹고 싶을 터이다. 승재는 잠자코 있다가 나와서 중국 만두 3그릇을 시켜 보내주었다. 했더니 그 이튿날 또 갔을 때 명림이네 부모의 치아도 치아려니와 명림이가 좋아하는 양은 절로 미소가 나오게 했었다. 승재는 명림이가 명림이답게 귀여우니까 귀여워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명림이는 일변 승재의 기쁨이기도 했다. 그것은 승재의 그 조그만 사업의 맨 처음의 환자가 명림이었다. 승재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 중에서는 생사가 아득한 중환자를 잘 서둘러 살려내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다지 중병도 아니요 수술하기도 쉬웠던 명림을 수술해 주던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나았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도무지 다른 환자의 치료에서는 맛볼 수 없이 컸었다. 그렇듯 명림이는 승재의 기쁨이지만 한편 명림이로 해서 슬픔도 없지 않았다. 명림이네 부모가 명림이를 기생집에 수양녀로 주려고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다. 승재는 명림이가 장차 매녀의 몸이 될 일을 생각하면 마치 친누이 동생이 나가 그러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슬프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승재는 명림이를 만나면 그 일을 안뒤로는 겉으로는 반가움이 솟아나서 웃는 한편 속에서는 그 반가움 못지않게 슬픔이 서리곤 있다. 이러한 갈피로에서 명림이는 일변
승재로 하여금 은연중에 그가 인생을 살피는 한계의 실증이요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때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할 형편이 있었다. 승재는 앞서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명림이의 뒷대를 눈여겨보면서 무심코 한숨을 내쉰다. 명림아, 벌써 13살? 그녀의 등 뒤에서 유난히 긴 머리채가 치렁거려 제법 계집애 꼴이 박혀 보인다. 승재는 이 애가 이렇게 메처럼 많이 장성한 게 새삼스럽게 불안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승재의 묻는 소리에 명림이는 대답 대신 해뜩 돌아다 본다. 요새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거시기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던? 승재는 좀 거북하면서 떠듬떠듬 물어본다. 그 집이란 팔려갈 기생집이다.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하거든 가라고. 더 잘하거든. 승재는 먼 눈을 팔면서 혼자 말하듯이 중얼거린다. 속으로 촌사람들이 돼지 새끼나 송아지를 팔래도 아직 어리고 젖이 떨어지 않아서 어미를 찾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직 좀 더 자라게 두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명림이네 집에다 빗대어 보았다. 돼지 새끼나 혹은 송아지나 그놈이 조금만 더 자라 제풀로 뛰어다니면서 밥도 먹고 꼴도 먹고 그래 젖이 떨어지면 장에 내다가 팔려고 기다리는 촌사람이나 일변 딸 자식이 철이 좀 더 들어서 부모도 찾지 않고 그동안에 가슴도 좀 더 불룩해지고 키도 좀 더 자라고 하면 기생집에다가 수양딸로 팔아먹으려고 항상 고대고대 기다리는 명림인의 부모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았다. 승재는 명림을 돌려보내고 콩나물 고개로 해서 초봉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마침 저녁을 먹는지 대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들리고 승재방에는 자릿기 숭늉이 문턱 안에 들여놓여 있었다. 이 한 그릇 자릿기 숭늉은 개봉이가 하던 말 맞다나 소중한 생명수였다. 승재는 갈증도 나지 않았지만 물그릇을 집어들고 후루루 마셨다. 마셨다기보다 초봉이로 인하여 가득 넘치는 행복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승재는 버릇대로 낡은 소프트를 내려쓰고 툇만으로 나앉아서 구두를 신노라니까 문 밖에선지 왁자니 사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승재는 무심히 구두를 신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는데 그러자 갑자기 제쳐둔 일각문을 왈칵 열어제치면서 먹건보가 문간 안으로 쑥 들어서는 것이다. 승재는 대번 이건 또 말썽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주춤하니 멈춰섰다. 그는 명림이네 집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먹건보의 얼굴을 익히 알았다. 술버릇이 사납고 싸움도 잘한다는 소문도 잘 알고 있다. 먹건보의 뒤에는 그의 안락이 따랐고 먹건보가 떠드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도 두엇이나 일각문으로 끼우시 들여다본다. 이놈 너 잘 만났다. 건보는 승재를 보자마자 외치면서 눈을 부리면서 화살같이 달려들면서 승재의 멱살을 후려잡는다. 세모지게 부릅뜬 눈 하며 본시 검은 데다가 술기와 흥분으로 검붉어 썩은 생선빛으로 질린 곰보 얼굴을 휘젓고 들이미는 모양은 우선 흉악이 다시 없었다. 놀란 것은 승재요. 그는 설마 이렇게 함부로 다그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데 그러자 먹건보는 멱살을 움켜쥐기가 무섭게 철썩 뺨을 한 대 올려붙인다. 승재는 아프다기보다도 정신이 얼떨떨해서 더욱 당황해한다. 아그머니나 저를 어째. 개봉이가 마침 학교에 가느라고 책보를 안고 돛돌로 내려서다가 그만
실겁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댕댕거린다. 안방에서 식구들이 우우하고 몰려 나온다. 네 이놈! 심도는 꽤나 가지면 김생은 백생은 한다더니 네가 의술 꽤나 한다고 남의 자식을, 어린 자식이 방금 죽는 것을 보고서도 약 한 봉지를 안 써주고 심한데 놓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그냥 말았다고? 이놈이 그래서 내 자식을 죽여? 이를 부두둑 갈면서 승재의 맷집 좋은 따기를 재차 본색 있게 올려붙인다. 승재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도 못하고 뻔하니 바라보기만 한다. 먹건변의 안악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사내의 팔을 잡고 좋은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고 말리는 신용을 한다. 그러긴 해도 승재가 얻어맞는 것이 고소한 눈치다. 뒤늦게 정주사가 신발을 끌고 호동지동 달려와서 두 사람 앞에다. 원 이게 웬 행패란 말인가? 너 이 손 이걸 놓지 못할 텐가? 호령한다. 먹건보는 힐끔 돌아보더니 꾀재재한 정주사의 풍신이 눈에도 차지 않는다는 듯이 위아래로 한번 거슬러 보다가 이건 또 왜 나서서 이 모양이야? 꼴같지 않게. 유씨와 초봉이는 벌벌 떨고만 섰고 개봉이는 휘휘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뛰어갔다. 이놈 경찰서로 가자. 너 같은 놈은 단단히 법을 가르쳐야 한다. 먹건보는 으르렁대면서 멱살을 잡은 채로 낚아챈다. 바로 그때다. 퍽 소리와 같이 장작개비가 먹골보의 옆구리를 옹골지게 후려갈긴다. 개봉이의 이를 악물고 억척으로 이번에는 팔뚝을 후려갈기려는 참인데 아 저런 년 보았냐고 정주사가 나무라면서 떠밀어버린다. 승재는 부채살같이 손바닥을 편 먹골배에 비틀린 팔목과 얼굴을 한참이나 번갈아 들여다보다가 그의 아나간테로 밀어제친다. 데리고 가요. 내가 죽였수? 당신네가 죽였지. 그러자 마침 양서방이 명님 위를 앞세우고 헐레벌떡 달려든다. 아 형님, 성님이고 지랄이고 저리 물러나 당장 개시리. 양서방은 먹건보를 한번 떠밀어내 던지고 승재 앞으로 가까이 와서 술 먹은 계란이 저 녀석이 시방 자식을 죽이고 환장을 해서 그래는 거니 참으라고 제일같이 사정한다. 승재가 멱살잡이에 따기까지 2대 맞은 줄은 모르고서 하는 소리다. 승재는 별말 안 하고 어서 데리고 가라고 혼연히 대답한다. 먹골보는 더 덤비려고는 안 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승재대로 욕만 걸판지게. 이놈아, 네가 명색 의술을 한다는 놈이 그래. 이놈,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모르는 죄야오라. 그리고서 왜 진작 보이지 않았느냐고 내 예편네를 호령해. 이놈, 당장 목을 썰어 죽일 놈. 이놈, 내 자식 내놔라. 이놈. 다 죽어서 아직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런 걸 주사를 놓는다고 죽은 아기가 살아나나요? 괜히 죽은 송장한테 주사를 놨다가 정말 죽였다고 애면 소리를 듣게요. 생으로 바가지 쓰는 본 사람 없나 뭐? 정주사는 되게 그러한 곡절이려니 짐작도 했지만 명림이가 앙알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 또 괜히 속은 알았다. 속을 알고 보니 먹건보가 더욱이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괘씸하기는 아까 자기를 보고 욕을 하던 것이다. 과연 생각한즉 분하기도 하고 먹건보가 이제는 한펄 죽었는지라 기운이 불끈 솟았다. 그 고얀 손이로군. 정주사는 노랑 수염을 만지면서 눈을 깜짝깜짝, 음성은 위험을 갖추어 준절히 꾸짖기 시작한다. 그게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노릇도 아니요. 다 동정심으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 가서 보아준 일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지. 그래, 오죽 잘 알아서 손도 대지 않았으리라고. 애끼 고얀 손 같으니라고. 아무리 무지막지한 놈이라도 그럴 수 있나? 호령이 엄중한 분수로는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나 오직 발을 구를 따름이다. 승재와
양서방은 한편으로 비켜서서 승재는 어제 겪은 일을 양서방은 먹건보가 아이를 낳아서 잃고 낳아서는 잃고 하다가 40이 넘어 마지막같이 또 하나를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던 터인데 그렇게 죽이고 보니 눈이 뒤집히는데 간밤에 그의 안악이 말을 잘못 쏘삭여서 환장지경이 된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먹건보는 이제는 기운을 차리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퍼근히 있어 무엇라고 제잘거리기만 한다. 정주사는 승재가 그동안 역시 이러한 일로 여러 번 봉변을 당했고 급기야 한 번은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까지 했었으나 다 옳은 일을 한 노릇이기 때문에 무사히 놓여 나왔다고 구경꾼더러 들으라는 듯이 일장 설명을 한다. 그리고는 다시 한바탕 먹건보를 꾸짖어 가로되 너 이손 그 사람이 마음이 끔찍히 양순했기 망정이지 만일 조금만 무엇한 사람이면 자네가 당장 죽음을 당할 테야. 내라도 한 나이나 덜 먹었으면 자네를 잡아 엎어놓고 물볼기를 30대는 치고야 말았지. 다시는 그런 버릇을 못하게 어디 그럴 법이 있나. 고얀 손이지. 그래도 냉큼 물러가지를 못할까? 마지막 정주사는 푸달진 노랑수염을 잔뜩 거스리면서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그 호령은 역시 큰 호염이 없고 먹건본의 안악과 양서방이 양편에서 부추가다시피 겨우 일각된 문 밖으로 고얀 손을 끌고 나간다. 주봉이는 비로소 안심하고 절로 가슴을 만진다. 개봉이는 부친의 말 맞다나 그 고얀 손을 잡아놓고 물볼기를 때리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려보낸다고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 녀석을 그저 사뭇 안달하더니 휘휘 둘러보다가 장작개비를 도로 둘러매고 나선다. 이년! 정주사는 장작개비를 빼서 부엌으로 던지면서 개집에 너니 배운 데 없이 그 무슨 상스러운 짓인고. 개봉이는 분을 못 참아 쪽말거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금시로 굵다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러자 마침내 승재가 땅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 털고 섰다. 벼랑간 우르르 그 안으로 쫓아가더니 두 줌으로 발끈지고 승재의 가슴을 마치 다듬이질 하듯이 동당동당 두드리면서 저 혼자 억울해서 동동거린다. 바보 남서방, 바보야! 그깟 녀석한테 따기를 2번씩이나 얻어맞고서도 왜 잠자고 있어? 난 몰라, 남서방. 미워! 그래도 시원찮은지 물러서서 싹싹 몸부림을 친다. 정주사와 유씨는 서로 쳐다보고 피식 웃어버린다. 초봉이는 가슴속이 뿌듯하고 하다못해 눈물이 솟아 고개를 숙인다. 감격했다. 그는 개봉이의 하는 양이 꼭 친누이 동생의 운석같이 재롱스러워 등이라도 다독다독 해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좀 맞으면 어떤가. 나 아프지 않아. 어여 학교 가요. 누가 아파서 말인가 뭐. 개봉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타박을 준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